드디어 문제 단원 이참수로 넘어오셨습니다. 박수를 외쳐준 찬아. 박수를 쳤다는데. 박수를 외쳐준 찬아 이러고. 뭔 소리야? 그냥. 자,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앞쪽에 아마 좀 설명이 잘 돼 있는 걸로 봤는데 여기 잘 돼 있지만 다시 한번 첫 번째 입차 함수라고 하면 처음에 정의가 뭐죠? 뭐를 입차 함수라고 정의하나요? 이게 이차함수예요. 근데 보통 2차식 쓰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이 식을 많이 쓰잖아요. 네, 이게 2차함수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근데 2차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포물선이니까 자꾸 저 2차함수의 저 정의를 포물선의 정의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포물선의 정의는 따로 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이상 교과에 기하와 벡터라는 파트에 보면 제일 첫 단원이 포물선이거든요. 근데 그 포물선을 그때 배워요. 포물선의 정의를. 지금은 그냥 포물선을 배우는 게 아니고 2차 함수를 배우는 겁니다.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포물선의 일종일 뿐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보통 정의랑 혹은 관련된 관계식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은 그래프의 이제 모양을 배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2차 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포물선이에요. 근데 이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초점이라는 게 정의에서 초점이라는 점 때문에 포물선이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초점을 배우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한 점인 꼭지점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포물선의 형태인데 그 포물선 중에도 딱 두 가지만 배워요. 이차 함수는. 하나는 이렇게 보통 볼록이라고 표현하는데 모양상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되는 위로 볼록. 두 가지 종류만 배웁니다. 근데 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의 특징은 그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결정해요.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하고 A가 음수이면 위로 볼록합니다. 여기까지 다 아시죠? 자, 세 번째. 그럼 저는 포물선에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그러면 처음에 필요한 관계식들이죠. 그 관계식의 변화에서 첫 번째가 기본형인데 기본형의 관계식은 이렇게 써져요. y는 ax제곱. 딱 필요한 2차만 가지고 있는 게 기본형입니다. 근데 그 기본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a가 양수이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꼭지점이 원점이 되고 음수이면 위로 볼록하면서 꼭점이 음수가 됩니다. 원점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값이 양수라고 치고 이 그래프를 y는 ax 제곱이라 한다면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두 그래프의 특징은 얘랑은 절대값이 같은데 a의 절대값이 같죠? 하지만 부호가 반대입니다. 이럴 때 둘은 다시 무슨 관계가 되냐면 이 둘의 그래프 y는 ax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제곱은 서로 x축 대칭 관계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이게 x축이죠. 위에 있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을 접어서 아래로 내리게 되면 x축에 대칭해서 점을 이동시키게 되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과 완벽히 일치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볼록한 것도 위로 접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아래로 볼록한 것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A의 제곱의 개수인 A의
절대값이 같으면 뭐가 같다는 뜻이죠? A의 절대값이 같다는 뜻은 그래프의 폭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곡률이라고 그러는데 곡선이 구부러져 있는 정도, 그 곡률값이 서로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종류에 대해서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일단 한 종류만 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유추해서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오. 그러면 얘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죠. 그러니까 원점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됩니다. 그럼 그림은 정확히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정확히 못 그립니다. 그러니까 점을 몇 개 찍고 그 점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대략 이 정도 폭을 가지고 그려지겠구나라고 추론하셔야 되는 거지. 이걸 정확히 그림을 다 찍을 수는 모든 점을 다 찍어놓고 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적당히 몇 개 점을 통해서 좌우 대칭 형태로 그림을 그리시다 보니까 이 정도로 나타난다라는 건 그냥 대략적으로 그리시게 되고, 자 그리게 됐더니 첫 번째 이제 이 성질을 파게 되죠.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0,0입니다. 자 그리고 포물선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가운데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 이게 뭐죠? 이차함수의 축입니다. 축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다시 무슨 관계가 되냐면 대칭 관계가 되죠.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여기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좌우 대칭 형태가 띄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x값은 서로 달라요. 여기 만약 x값이 있고 여기 x1 있고 여기 마이너스 x1이 있다고 칩시다. 이 둘은 x1과 마이너스 x1은 마찬가지로 절대값은 같은 F가 반대의 숫자죠. 그럼 x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여기 있어요. 이게 fx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fx1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여기 있어요. 이건 fx 마이너스 f 프라임 x 마이너스 f 글씨가 f 마이너스 x1, 얘네들은 서로 같은 값이에요. 아셨죠? 그림상은 좀 안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같은 겁니다. 자, 이런 함수를 아직은 여기서 배우지는 않지만 어차피 나중에 다 할 거니까 이런 함수를 뭐라 부르냐면 우함수라고 불러요. 우함수요? 우함수는 수학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래프 자체가 y축 대칭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그래프를 수학적으로 우함수라 부르고, 우함수의 수학적 표기법은 이겁니다. 좀 전에 써드렸던 얘랑 얘가 서로 같은 거예요. fx랑 f-x, f3이랑 f-3이 서로 같아요. f2랑 f-가 서로 같아요. 지금처럼 모든 x에 대해서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도 함수값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면 이 그래프가 좌우 대칭인 y축으로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대칭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함수라고 부르죠. 2차 함수의 기본형 같은 케이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함수가 성립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얘가 포물선의 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를 보통 축이라 부르고, 그 축도 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이라고 쓰며, 축의 방정식은 y축을 그냥 식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 이건 중2 때 배웠죠? x는 0이라고 배웁니다. y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포물선이 직선보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직선은 단조롭죠. 그래프가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고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차 함수 같은 케이스는 단조함수라 말해요. 단조함수라 말합니다. 근데 2차 함수는 단조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을 기준으로 축의 왼쪽이면 x가 0이 축인데 축의 왼쪽이니까 축보다 작다 뜻이죠.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럴 때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의미상 이게 화살표로 할게요. 이렇게.
이 그림을 보니까 이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오른쪽 x가 증가할 때 아래로 y는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함수를 감소함수라 부르죠. 이건 감소함수의 뜻입니다. 나중에 감소함수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정의예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함수, 그게 감소함수예요. 근데 x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반대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갑니다. 이 의미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는 뜻이고, 이런 그래프를 증가함수라고 부른다. 자, 이왕 쓴 거 책에는 안 나오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어차피 나중에 다 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우함수란 말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고2 넘어가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증가감소도 지금은 그냥 단어만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이거 어차피 고2 넘어가면 또 다시 굉장히 자주 써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의 수학적 정의식을 써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함수 수학적 정의식을 써드린 것처럼 당장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해야 되니까 미리 한번 눈에 익혀두도록 합시다. 그럼 감소함수가 뭐냐면 얘처럼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 x축이 있을 때 여기 있는 x값을 집어넣어요. 이걸 이걸 x1이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x값을 집어넣어요. 이걸 x2로 할게요. 그럼 x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은 여기 있겠죠? fx1. x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은 여기 있어요. fx2. x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x1 값이 x2 값보다 큽니다. 그런데 함수 값은 반대가 더 커요. 이게 감소함수의 수학적 정의입니다. x값이 커지는데 반대로 함수값은 작아지고 있다는 의미를 저렇게 써줍니다. 그럼 얘는 이제 표기가 이렇게 되겠죠? 얘는 x값이 커지고 있죠. 증가함수는 여기 x값 x1, 여기 x값 x2, 여기 함수값 fx1, 여기 함수값 fx2. 그럼 x1의 함수값 fx1과 x2의 함수값을 비교해보니까 작은 x값에 대한 함수값이 더 작고 큰 x값에 대한 함수값이 더 크죠. x1이 x2보다 크면 함수값도 그쪽 방향으로 크다. 이게 증가함수의 수학적 정의고요. 이게 나중에 책에서 어떤 문제를 풀 때 증가함수입니다, 감소함수입니다라고 한글로 써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수학적 식으로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문장을 읽으면 이 fx는 감소함수구나, 얘는 증가함수이구나 라는 걸 빠르게 눈치채셔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축을 기준으로 증가와 감소가 다르기 때문에 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였죠. 네 번째, 함수 값을 보니까 함수값 y값이죠. 혹은 fx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함수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이라고 그러죠. 함수값의 최소값은 0이에요. 0보다는 다 큽니다. 그러니까 함수값은 항상 0 이상의 값을 갖게 된다. 자, 이 정도 하시면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다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위로 볼록한 건 안 합니까? 아까 말했지만 위로 볼록한 거는 이거와 연계해서 여러분이 추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다고 치면 바뀌는 거 한번 생각할까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어요. 꼭지점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겠죠. 꼭지점은 똑같이 0, 모양이에요. 축의 방정식이 달라질까요? 축의 위치 똑같이 y축이잖아요. 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이 3번과 4번이 달라지는 거죠. 얘는 아래로 볼록할 때는 축을 기준으로 축의 왼쪽이 감소, 축의 오른쪽이 증가였다면 위로 볼록할 때는 반대로 축의 왼쪽이 증가, 축의 오른쪽이 감소,
이 역할이 좀 서로 바뀌는 거죠. 그 함수값이 아래로 올라갈 때는 항상 꼭지점보다 크거나 같은데 꼭지점의 y좌표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위로 올라갈 때는 꼭지점의 y좌표가 가장 큰 함수값이에요. 그래서 y값의 범위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되겠죠. 그 정도 차이점을 두고 내용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3번, 4번만 여기 역으로 여러분이 추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 좀 별개로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죠? 폭이 좁아집니다. 가령 어떤 책은 y축에 가깝다 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럼 반대의 개념, 절대값 a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때는 폭이 이렇게 좀 넓어지는 펑퍼짐한 포물선이 만들어지며 이렇게 퍼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y축보다는 x축 쪽에 좀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겠죠.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a의 절대값은 곡률의 크기를 좀 바꾼다. 곡률이 좁아지냐 넓어지냐의 차이점이 a의 절대값으로 정의하게 된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 정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고1 때 배우는 이차함수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글쎄 두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함수가 학생들한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학문을 수학에서는 해석하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숫자만 따박따박 계산하면 답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의를 익히고 관계식을 익히고 그래프 개형까지 익혀서 그 그래프 개형을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하고 이게 어떤 능력을 어떤 그래프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따져봐야 되다 보니까 귀찮죠. 그 그래프 자꾸 그려야 되고 그 단계를 여러 번 거쳐서 문제 결과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2차 함수를 모른다는 뜻은 함수를 잘 못한다는 뜻은 수학의 3분의 1을 못한다는 말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계속 함수의 연속일 테니까 함수를 좀 멀리 하지 마시고 함수를 잘 하셔야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좀 처음에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 학문이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죠. 1차 함수도 사실 여러분이 좀 힘들어 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단원보다 1차 함수 할 때 뭐 직선의 기울기, y절편, x절편, 그 다음에 직선과 연립방식의 관계, 뭐 교점 이런 거 하다 보면 참 그런 걸 했었지. 다른 단원보다 뭐 하다못해 연립방식, 가간법, 대입법 그냥 계산만 똑똑똑 하면 답이 뚝 떨어지는 그런 단원이 아니고 관계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지만 그때부터 함수가 이제 천천히 이제 밀려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부터 부담을 가지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함수에 대한 부담이 심해지기 시작하죠. 지금은 이 정도 고등학교 1학년 과는 직선과 그 다음에 포물선 1차 함수, 2차 함수 정도만 배우지만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시면 그때부터는 함수의 연속입니다. 계속 나와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가함수란 따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3, 4차 함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함수들을 그냥 배우지도 않고 따로 전문적으로 교과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을 통해서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이해되는 파트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 그리고 함수를 해석하는 측면을 너무 버거워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단원보다 조금 내가 분석이 필요하고 분류가 필요하고 그 그래프 개형과 정의, 관계식에 대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들에 대한 그런 그래프들에 대한 관계를 좀 상호관계를 좀 따져야 되다 보니까 다른 단원보다는 조금은 복잡하겠구나 라고 느끼셔야 되는 거지 어렵다, 하기 싫다 이렇게 하면 계속 밟히게 될 겁니다. 한 번 밟히면 계속 밟히기 때문에 수학은 약간 뭐가 필요하냐면 도끼 같은 것도 필요해요. 수학 잘하려면 약간 도끼 같은 게 필요해요. 네가 나를 밟겠다고? 내가 널 밟아주마 이런 약간 반대 개념이 있잖아요. 어려워? 몇 번 하다 보면 되겠지.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언젠가 그러면 네가 나한테 밟히겠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어려워 그러면 수학이 참 이렇게 표현하면 수학 선생님으로서 수학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굉장히 비열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약간 비열한 인간 쪽에 해당해요. 강약약강 이런 사람도 있죠. 강한 애들한테는 무한히 약하면서 약한 애들한테는 엄청 센 애들 있잖아요. 학교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 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어요. 좀 잔소리가 좀 길었고
다음 그 y는 굉장히 단순하게 써져 있는데 이 단순하게 써져 있는 이유가 중학교 때 이 개념을 다 배워왔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배워준 내용을 여기서는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진 않아요.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고 있죠. y는 ax제곱 기본형입니다. 원점이 꼭지점이며 축이 y축에 있는 그런 기본형 그래프를 다시 적당히 이제 평행이동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이제 평행이동도 2학년 때랑 다른 게 근데 여러분이 2학년을 벗어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다른 분은 이게 좀 기억이 더 날 수도 있는데, y는 2x 그래프를 1차 함수죠? 직선이에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1 때는 정비례라고 배웠죠.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러면 관계식이 뭐로 바뀌죠? y는 2x-1 이렇게 바뀌죠. 사실은 중학교 때 이렇게 2학년 때 평이동할 때는 뭐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아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면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뭐라고 설명하냐면 y축으로 평이동한 숫자를 원래 있는 관계식 뒤에 갖다 붙이세요 라고 설명하거든요. 근데 실제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y 대신에 여기 y 플러스 1이 들어가고 이 플러스 1이 우변 이항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근데 중3 거 여러분 2차 함수를 처음 배운 게 아니고 잘 어려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잠깐 우리가 하긴 했었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느낌이 좀 있으셨어야 되는데 1차 함수는 y축 평행이동 하나만 설명하잖아. 그치? 보잖아. 1차 함수는 y축 평행이동 하나만 설명하잖아. 근데 2차 함수는 평행이동을 두 군데로 설명하죠.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이거는 2차 함수의 독특한 성질이 아니고 직선을 제외한 모든 함수가 전부 다 평행이동을 x축, y축 둘 다 설명합니다. 근데 왜 유독 1차 함수만 x축 이동을 설명하지 않고 y축 이동만 설명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직선이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려보면 금방 알아. y는 2x 원점을 지나는 직선, 걔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끌어내려요. 이렇게 한 칸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y는 2x 마이너스 1. 그럼 그래프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면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잖아. 근데 왜 좌우로 움직이는 x축 평이동을 설명하지 않는 거죠? 중2 때 배웠던 1차 함수는 왜 x축 평이동을 설명하지 않는 겁니까? 응? 왜 위아래 이동만 설명하고 좌우 이동을 설명하지 않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y축 평행이동으로 x축 평행이동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하나만 설명하는 거예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라는 뜻은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단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만큼이 얼마냐면 2분의 1만큼. 절편의 의미를 파악하면 되거든요. 이 그래프의 y절편값은 마이너스 1. 얘는 x절편값이 얼마죠? 2분의 1이에요. y가 0일 때 x값 구해보면. 그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단 말을 달리 말하면 x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했단 말과 같은 말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x축 평행이동은 결론은 y축 평행이동으로 다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학생들한테 야 얘들아 너 알고 보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는 x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것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똑같은 평행이동인데 어떨 때는 x축으로 2분의 1만큼 평행이동을 설명할 거야. 또 어떨 때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설명할 거야. 어때? 막 난 여러 가지 설명하니까 넌 잘 알아듣겠니? 그러면 헷갈려요 그럴 거 아니야. 어차피 이동은 이동은 여기 있는 직선이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데 굳이 똑같은 내용을 이것 쪽으로 설명하고 이걸로 설명하다 보면 배우는 학생은 두 가지를 다 익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학생들한테 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직선은 워낙 단조롭다 보니까 평행이동도 그냥 y축 평행이동 하나만 설명합니다. 근데 포물선은 그렇지 않죠. 이게 직선처럼 단조롭지 않기 때문에 이 포물선이 x축으로 움직였을 때와 y축으로 움직였을 때는 위치가 서로 달라요. 그럼 뭐 하나로 나머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x축 하나로 y축 평이동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자, 그때부터 이제 내용이 좀 더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세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개념이 접목이 되는 거죠. 직선일 때는 그냥 갖다 붙여라 라는 이런 그게 개념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렇게 x축 이참수처럼 x축 y축으로 동시에 평이동할 때는 이때부터 개념이 x 대신에 x-p를 관계식에 대입해서 이동식에 대한 명령을 만들어주고 y축으로 q만큼 y 대신에 y-q를 대입해서 역시나 관계식 이동식에 대한 표현을 마무리해 줍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살짝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거거든. 예를 들어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어요. 걔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x로 2만큼 x자리 대신에 x-2를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이 이동한 숫자의 부호 반대. 그런 느낌으로. 그럼 y축으로 -3만큼 그럼 y 대신에 y-3이 아닌 y+3을 관계식에 대입하고 나머지 똑같이 쓰시면 돼요. 등호 그대로 밑에는 x를 제곱했으니까 그 x를 대신한 x-2도 이렇게 제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y는 x-2의 제곱 -3. 이것을 왜 매번 넘겨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함수는 대응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x값에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대응되는, 그때 짝지어지는 y값이 무엇인지를 바로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항상 식은 y로 정리해지는 게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이렇게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표현이야, 이 표현. 이 표현들. 아니,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하면 x값이 이만큼 커진다는 얘기잖아? 모든 x값이 이만큼 오른쪽으로 한다는 뜻은 모든 x값이 이만큼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래 있던 x보다 2가 큰 거니까 x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y좌표로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하게 되면 모든 y값이 밑으로 3칸 내려온다는 뜻이니까 함수값이 30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함수값이 30 작아지면 원래 함수값인 y보다 3이 작아져야 되니까 y-3을 대입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반대 부호들을 대입하고 있죠? x로 2만큼 x 플러스 2가 아닌 x-2 y축으로 -3만큼 y-3이 아닌 y+3 왜 반대 부호를 대입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를 근데 여기서는 증명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냐면 고등학교 1학년 후반부에 보면 평행이동이라는 단원이 나와요. 그때 평행이동에서 여러분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배우는데 그때 평행이동할 때 왜 얘네들을 반대부를 넣어야 됩니까? 라는 복잡하고 어렵진 않지만 그때 증명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냥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지금은 이걸 증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라 라고 약간 개념적으로 묻어간다고 표현하시면 돼요. 나중에 어차피 증명할 거니까 금방 나올 겁니다.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자 대입하게 되면 y자리 대신에 y-q를 대입하고 x자리 대신에 x-p를 대입해요. 나머지는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쓰는 거죠. 제곱도 그대로 쓰시고 그 앞에 있는 개수도 그대로 쓰시고 이 식을 정리한 게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게 그 유명한 표준형이죠. 이참수의 표준형이에요. 표준형 뭔가 규격에 맞게 잘 써있다는 뜻입니다. 뭐에 대한 규격에 맞게 잘 써져 있냐면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 혹은 기본형을 x축, y축에 따라 평행이동한 그 규격을 잘 알 수 있도록 표준적으로 잘 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래 주어져 있는 이 포물선이 중요했던 게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죠. 그럼 이동한 얘도 어쨌든 이차함수 포물선이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꼭지점의 좌표일 겁니다. 근데 꼭지점 좌표가 원래 0,0이었던 거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꼭지점 좌표가 p, q로 당연히 바뀌겠죠. 원래 원점에 있었던 거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하시고 그러면 오른쪽 한 칸 위로 두 칸 간 거니까 꼭지점 좌표가 1,2로 바뀌듯이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럼 이것도 더 헷갈리는 거야. 이게 참 헷갈리는 게 많아. 내가 여러분들 헷갈림을 유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의미를 갖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아니 x축으로 p만큼 이동할 때는 이 관계식을 변화할 때는 x자리 대신에 이 p의 반대보인 x-p q의 반대보인 y-q 반대보를 대입하더니
왜 점을 이동할 때는 반대봉 아닌 숫자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까? 그것도 나중에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심을 갖고 시작하셔야 돼요. 관계식은 반대봉인데 왜 점은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런 것도 약간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하지만 그 의문은 증명을 통해서 나중에 밝혀질 반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스스로가 주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점은 평이동된 숫자 그대로. 근데 관계식은 표현이 좀 바뀐다는 거. 그걸 주의하고 있다는 뜻이죠.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던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좀 문제 어려워지면 오히려 이게 좀 타격감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직 풀리진 않는 의심이지만 그런 의심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꼭점 좌표 이렇게 P, Q로 바뀌었겠죠. 근데 바뀌어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는 이 기본형과 여기는 표준형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일반적인 성질을 이제 파악하셔야 돼요. 매번 이렇게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래프의 관계성을 통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수는 없고 빨리빨리 찾는 방식은 뭐 이런 방식이에요. 제곱 밑에 있는 x의 이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그게 꼭점의 x좌표. 제곱 밑에는 x가 0이 되려면 x에 0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x에 0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때 y값, 그걸로 꼭점 좌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얘도 이제 그런 식이에요. 제곱 밑에 있는 x의 관계식 얘죠. 얘가 0이 되는 x값, 그게 p예요. 그럼 x에 p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항이 없어지면서 그때 y값이 q가 나오죠. 이렇게. 그 꼭점 좌표는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3 가로 x-4의 제곱 마이너스 5. 다음 꼭점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되는 x값 4, 그때 y값 마이너스 5. 됐죠? 표준형 뒤에 있는 y좌표, 표준형 뒤에 있는 상수값은 꼭지점의 y좌표입니다. 표준형 뒤에 있는 상수는. 나중에 일반형 뒤에 있는 상수는 y 절편값이고 그런 것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보면서 이건 위로 블록하구나. 요거 두 개만 해도 그래프가 대략 그려져요. 4, 마이너스 5. 여기쯤에 있겠는데? 4, 마이너스 5. 얘를 꼭점으로 위로 블록한 포물선? 됐잖아. 그 다음부터 이제 해석하면 돼. 축은 여기 있겠네. x는 4. 축의 왼쪽은 그래프가 증가하네. x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증감수구나. 언제? 축이 4보다 왼쪽에, 축의 왼쪽, x가 4보다 작을 때. 그럼 x가 4보다 클 때는, x가 4보다 클 때, 그래프가 감소하네?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구나. 그 y값은 항상 이 값이 제일 높고 t보다 다 밑에 있죠. 이 y값의 위치가 마이너스 5였기 때문에 y값은 항상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하면 돼. 쉽잖아. 처음에만 어렵지. 하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거 어디로 볼록하냐와 꼭지점 좌표만 잡으시면 대략적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다고. 대략적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다 보면 이제 천천히 해석하게 될 테니까. 자, 이렇게 표준형의 형태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내용은 기본형을 그대로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만 바뀌었고 꼭지점의 좌표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앞쪽에 배웠던 기본형 그래프의 그 개념 있죠. 이 개념을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지점의 위치, 축의 위치, 그 다음에 요런 것, 요런 자잘자잘한 게 좀 바뀌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형태 그래프의 특징들은 바뀌는 건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표준형을 전개한 게 일반형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차 함수를. 이게 일반적 모형은 아니잖아요. 이차 함수의 일반적 모형을 쓸 때 이렇게 완전 제곱식 묶는 게 일반적이지 않고 그냥 차수별로 2차항, 1차항, 상수형 형태 써둔 게 이게 이제 일반형이에요. 근데 일반형의 단점은 꼭지점의 좌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표준형으로 다시 바꿔가는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 아예 꼭지점을 구하는 공식을 암기하는 거죠.
이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 그리고 y좌표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4a 제곱분의 b제곱만의 4ac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쓰임새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때 y값이라고 기억합시다. 그때 y값이요? 꼭지점의 x좌표를 구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관계식에 대입하면 함수값이 나오겠지. 함수 f에 이 꼭지점의 x좌표를 대입하면 함수값이 나올 거예요. 그게 꼭점의 y좌표죠. 그때 y값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가볍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예를 들어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다음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 그래프 개형을 이해하시오. 뭐 성질을 파악하시오. 그러면 일단 어디로 블록한지와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아래로 블록한 거는 확인이 됐고요. 제곱합 계속 양수니까. 그럼 이거를 꼭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저렇게 표준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표준형을 바꾸려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바깥으로 빼내고 일부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2를 바깥으로 빼내고 2를 바깥으로 뺀다는 얘기는 이 개수들을 모두 다 2로 나누겠다는 얘기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데 어차피 상수 1은 이쪽 완전 제곱식을 만들지 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가로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바깥으로 빼놓으시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에 요 뒤에다가 필요한 상수값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1까지만 사실 필요하죠. 완전 제곱 만들려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1차 항에서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오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2차 방식 할 때 배웠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완전 제곱을 만들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2가 부르죠? 또 어디 가니? 나가려고. 그럼 곱해서 빠져나가야지.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보면 이게 여기까지가 x-1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꼭점 좌표는 구해졌죠? 1, 마이너스 2. 그럼 아까 좀 그림 그리시면 돼요. 1, 마이너스 위치 잡으시고 여기쯤 아래를 블록한 포물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좀 더 자세히 그리려면 이제 y절편도 찾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대략적으로 저 정도를 이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었고 두 번째 방식은 공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꼭지점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여기는 a, b, c는 2창, 1창 상수항을 대변하는 문자들이니까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2 곱하기 2 분의 b 마이너스 4 이게 얼마죠? 약분해보면 1이 나오죠. 그때 y값 여기 x에다 1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2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걸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이거 왜 마이너스 2야? 그리고 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계산 안 했네요. 네. 마이너스 2는 여기까지 계산한 거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계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이걸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다. 근데 이 공식을 꼭 필요쌤 암기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다가 뭐만 붙이면 축의 반응식이 되냐면 x는만 갖다 붙이시면 돼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b 그럼 이게 이차함수의 축을 구하는 공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거는 꼭 암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꼭점 x 앞에다가 x는만 갖다 붙이면 축이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필요한 공식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일반형 개념을 이제 설명드렸고, 요 뒤에 좀 중요한 개념들이 남아있죠. 사실, 이렇게만 쓰면, 일반형은 우리한테 좀 불편한, 꼭지점에서 어떻게 이차함수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꼭지점 좌표가 이걸 전개하는 도중에 이 PQ가 다 무너지면서 이 개수와 상수에 묻어 들어가기 때문에 꼭지점 좌표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무시당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것도 절편을 통해서 혹은 축의 어떤 위치 그 A, B, C에 대한 부호를 따라서 그래프가 대략 어느 쪽으로 그려질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꽤 나름대로 의미가 깊은 관계식이에요. 꼭지점 하나 불편하다는 거 빼놓고는 꽤 쓸모가 많습니다. 얘가 그 쓸모가 많든 없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지잖아.
누가 저렇게 써 이차함수를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들이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형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추가 설명들을 하게 되면 오늘 좀 수업이 많이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는 시간에 중3 거 여러분 안 풀었던 연습 문제 좀 푸시고